가만히 지켜보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일본이 가난해졌다. 일본이 거지가 됐다. 차라리 이중가격제 도입하자. 외국인들한테 더 받자. 결국 일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업률이 올라가고 일본 기업이 도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불친절해졌어요. 원래 오모테나시라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왜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외국인 정말 많다. 일본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외국 손님들이 몰려오니까 일단 힘들고, 이 외국인들이 일본을 너무 싸구려 취급을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早く家から出ない確かにウェルカムなんですけれども。 안녕하세요. 한국에 대해서 일본 경제를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평생 가기 힘든 곳에 외국인들은 너무나 쉽게 호텔이든 음식점이든 비싼 음식점에서 비싼 샤브샤브 먹고,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일하는 일본인들이 볼 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일본이 너무 싸졌다고.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1,000엔씩 더 받자. 이중가격제 차라리 도입하자.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말이 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하죠. 일본에 외국인이 많이 왔던 게 2019년인데 그때 3,200만 명 왔는데 그때 수치를 지금 뛰어넘고 있거든요. 올해 아마 역대급 기록을 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좋은 게 별로 없죠. 음식값 오르죠. 뭐 이것저것 물가 다 오르는데 내 월급은 생각보다 오른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에 비해서 임금 오르는 속도가 늦어서 실질 임금은 지금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걸 체감하는 일본인은 없습니다. 제가 뉴스를 쭉 체크해 온 역사상 이렇게 될 수도 있나? 라고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4월 29일 날 달러당 160엔을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990년 4월 1일에 34년 만에 엔화 가치가 이제 떨어진 거죠.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에 의미가 뭔가요? 예전에는 70엔을 주고 1달러 물건을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160엔을 주고 1달러의 물건을 사야 되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 상승되고 서민들의 이제 매력이 축소돼서 일본이 가난해졌다. 일본이 거지가 됐다, 이런 얘기를 일본 국내에서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에 대해서 엔화 가치가 약세가 된 거는 물론이고, 그 외에 이제 주요국 통화, 유로에 대해서도 뭐 파운드에 대해서도 원에 대해서도 전부 이제 엔이 가장 최약체 통화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엔화 가치가 역대급으로 떨어진 배경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단기적이고 좀 표면적인 이유,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미국은 역대급으로 금리가 높고 5.25%에서 5.5% 정책금리가 그렇고요. 일본은 이제 0에서 0.1%니까 그 금리차 때문에 일본의 엔이 이제 싸진 건데, 엔의 가치가 회복되려면 미국이 금리를 좀 낮추든지 일본이 금리를 좀 올리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부터 보면 FOMC라고 해서 이제 금리 정책 결정 회의를 하죠. 그게 지난 5월 2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금리 수준, 그러니까 5.25%에서 5.5%를 동결하겠다. 두 번째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적어도 여기서 더 올리진 않겠다. The next policy rate move will be a hike. I'd say it's unlikely. You know, our policy focus is really what I just mentioned, which is how long to keep policy restrictive. 그러니까 종합하면 앞으로 금리를 내리긴 내릴 건데 언제 내릴지, 몇 차례 내릴지는 우리도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미국이 지금 금리 수준 5.5%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어요. 미국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이 2%대입니다. 3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5% 물가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또 굉장히 좋고 소비도 좋고 미국은 경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앞으로 잘 모르겠다라고 했냐면 1년에 이 회의를 한 8번 정도 하거든요. 그 중에서 3월, 6월, 9월, 12월 요때 회의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FOMC 연준 위원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향후 금리 수준을 점으로 한번 찍어봐 라 그래서 점을 찍어요. 그리고 우리가 점도표라고 하는데 그 점도표를 공개하는 게 3, 6, 9, 12월입니다. 근데 올해 3월에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 금리 3번 내리긴 내릴 건데 약간 예전보단 좀 확신이 안 서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시장 반응은 어떠냐면 3번은 고사하고 2번? 1번? 아니면 아예 못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 뭐 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인데 그들조차도 지금 한 달 앞을 예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연말에 대선이 있어서 지금 파월 의장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린다는 게 이제 경기를 활성화하는 거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금리를 좀 내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트럼프는 금리 내리기만 해봐. 그럼 바이든 도와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월 의장이 괜히 움직였다가 정치적인 어떤 시그널로 비춰질까 봐 금리를 못 내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주변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결국 미국이 12월 돼서 한번 내릴까? 그전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 지금 미국의 오픈 금리 수준이 떨어지긴 쉽지 않겠다. 당분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엔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13년 무렵부터 해외 직접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거든요. 왜 그런가 들여다보면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진을 겪고 나서 일본 기업들이 이제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서 해외에 이제 생산 거점을 옮기는 이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일본이 제조업이 강했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달러를 거기서 벌어서 메꿀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제조업도 밖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메꾸는 게 쉽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엔이 수요가 감소하면서 엔의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쿄 외환시장은 엔저브레이크 기능 상실하지 않았나 싶은데 일본 정부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나요? 보통 이제 이 해결책이라고 하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구두 개입, 말로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금리를 올리는 방법, 이런 게 있을 텐데요. 구두 개입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외환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비유하자면 이제 칼집에 칼을 뽑진 않고 이렇게 칼을 잡고만 있는 상태죠. 여차하면 나설 것이다. 그런데 외환 당국, 일본의 재무성과 일본은행의 구두 개입은 이미 약발이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구두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의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쓸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인 직접 개입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거는 엔고 개입이 있고 엔저 개입이 있어요. 엔고 개입은 엔의 가치가 너무 높아서 이걸 좀 떨어뜨리는 개입이고요. 엔저 개입은 지금처럼 엔의 가치가 너무 낮아서 이걸 좀 끌어올리는 개입인데, 엔저 개입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외환 당국이 시장에서 엔을 빌려와서 그걸 외환 시장에다가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거예요. 일본 당국이니까 시장에서 엔을 빌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엔저 개입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엔저 개입은 외환 당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팔고 엔을 사들여야 되는데 일본이 달러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달러를 다 팔면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고 개입처럼 무제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엔저 개입은 굉장히 주머니에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무성이 가지고 있는 규모를 보면 한 180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 국채를 다 팔아서 다 환율 개입하는 데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이 규모를 알고 있잖아요. 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뭐 일본 말고 예를 들어서 가상의 어떤 나라를 생각해보면 그 나라가 달러를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방어에 나섰다. 총알은 정해져 있는데 저 총알을 다 쓰고 나면 통화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질 건데 라는 게 걱정되면 가지고 있는 통화를 빨리 팔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흥국에서 일어나는 통화 위기거든요. 근데 일본은 뭐 그런 통화 위기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총알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쓸 수 있는 한도라는 게 있는데, 일본이 한번 썼습니다. 2022년에 1달러에 150엔 돌파했을 때 9조엔 써서 급히 방어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29일 날 1달러에 160엔으로 또 떨어졌을 때 갑자기 154엔으로 이렇게 반등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건 또 개입한 거다. 5조엔 정도 개입한 거다. 라고 소문이 막 돌고 있었는데 5월 2일에도 다시 한번 157엔에서 153엔으로 이렇게 한번 또 반등했습니다. 또 개입한 거다. 이것도 한 5조엔 했다. 그래서 지금 소문이 9조엔에서 한 10조엔 정도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성 당국자한테 물어봤어요. 개입했나요? 그랬더니 재무성 당국자가 노 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월 말에 결과 나오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도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입을 해서 엔의 가치를 좀 끌어올리면 괜찮은데 2022년에 개입했을 때도 1년 만에 다시 제자리 걸음해서 돌아왔거든요. 이번에는 더 빨리 개입한 그 순간에는 조금 올라갔는데 또 천천히 또 떨어지고 있어요. 결국에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서 시간 벌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엔 가치를 끌어올리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결국 이제 세 번째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지금 엔의 가치가 역대급으로 낮은데 금리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에다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엔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엔의 가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基調的な物価上昇率が上昇していくとすれば、金融緩和度合いを調整し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が、当面緩和的な金融環境が継続すると考えています。 오에다 총재의 뜻은 환율 시장이 개입해서 시장하고 일본은행이 줄다리기를 하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지금 시장은 전부 다 엔이 더 떨어지고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야 하는데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많은 그 투기 자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움직이면 이런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엔의 가치는 끌어올리지 못하는 채로 금리만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일본이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려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일본은행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마이너스 금리 해제한 게 지난 3월이었습니다. 3월 달에 금리 정책 결정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마이너스 0.1%였던 금리를 0에서 0.1%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만에 금리 인상한 거예요. 일본은행이 목표로 했던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2%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만 되면 내가 금리 정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는 2022년 4월부터 달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년 연속 지금 2%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리 정상화 하라고 주변에 이야기가 많았는데, 일본은행이 계속 고민하면서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물가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게 일본 경제가 좋아져서 상승한 건지 아닌지 좀 아리까리했던 거예요. 근데 기억을 해보시면 2022년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왜 올랐냐면 코로나 리오프닝 하면서 이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공급에서 이 병목 현상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공급 부족이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했죠. 중동 정세가 이제 전쟁 뭐 일어나고 이러면서 기름값 오르고 식량 가격 오르고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비용이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된 게 아니거든요.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일본이 정말 경기가 좋아지려면 임금이 올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ぜひインフレ率を超える賃上げの実現をお願いしたいと。 그래서 작년 춘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작년 춘투가 3.58% 임금이 올랐어요. 역대급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고민 끝에 이건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 중에 대기업 다닌 사람은 한 30%고 중소기업 다닌 사람이 70%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임금이 올라야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중소기업이 한 2%대밖에 안 올랐어요. 작년에 이제 교양에 나오셨을 때 4월 달에 일본 춘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4월 달에 하면 춘투 결과를 보고 일본이 완전히 이제 임금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이제, 지금 정확히 일본의 춘투의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네, 올해 춘투가 중요했는데 올해 임금 인상률이 5.28%.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중소기업 임금 인상률은 4.42%. 92년 이후 32년 만에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는 정상화해도 되겠다라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다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를 그럼 조금씩 올려가서 뭐 소위 말하는 금리 정상화의 수순을 밟을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금리 정책 결정 회의를 하는데 4월 25일, 26일 날 회의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조적인 물가 상승이 있을 경우에 금융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당분간은 완화적인 환경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조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게 임금 상승을 뜻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임금 상승이 정착이 돼서 확실하게 임금이 계속 상승할 것 같으면 금리를 올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분간은 금리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춘투에서 이제 임금 인상률이 5.28% 역대급으로 올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마음을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착이 돼서 매년 이렇게 임금이 올라갈지 아니면 이게 임금이 올라가다가 또 어느 순간 가서 또 경기 침체에 빠질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고, 금리를 올리면 엔의 가치는 회복이 되겠지만 그 대신 실업률이 올라가고 기업이 도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저로 인해서 이제 고물가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물가의 고통을 견디는 게 낫느냐, 아니면 금리를 올려서 실업률이 올라가서 실업의 고통, 어떤 게 더 차라리 낫느냐 비교를 하면 고물가의 고통은 모두가 나눠서 지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고물가의 고통은 어떻게든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고통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일본은행이 택한 건 엔저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고물가의 고통은 있지만 그래도 섣불리 금리를 올려서 실업률이 치솟고 기업이 도산하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아마 금리 인상을 섣불리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신중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30년 만에 이렇게 임금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면 처음 겪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일본 경제를 놓고 보면 선순환의 구조로 들어가고는 있다. 지방의 최저임금을 올려서 인력 유출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방에는 빈집이 속출하는데 도쿄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도쿄나 오사카는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